부산 해운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 섞여 갈매기 울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지은은 베란다에 서서 손을 배 위에 얹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임신 22주. 아이는 오늘도 천천히 움직였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기도 같았다. 병원 예약은 오전 10시였다. 민재는 출근을 하루 휴가로 바꾸고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지은은 혼자 가겠다고 말했다. 괜찮아. 그냥 정기 검사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눈빛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지은의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 짧은 그 접촉이 말보다 깊었다.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대기실은 언제나처럼 북적였다. 지은은 익숙한 표정으로 접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다. 주위엔 다양한 크기의 배를 가진 여성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남편과 함께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바람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아기에게 쓰는 편지 노트였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는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아. 바다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김지은 씨, 간호사의 목소리에 그녀가 일어섰다. 진료실 안에는 윤소라 교수와 레지던트 한 명이 있었다. 윤 교수는 따뜻한 눈빛의 40대 후반 여성으로 지은이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의사였다. 지은 씨, 오늘 초음파 결과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윤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은은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골랐다. 무슨 일인가요? 윤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지은에게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아이의 폐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폐형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아성 폐형 성저하증이에요. 지은의 눈이 멍해졌다. 소라 교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말들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다. 이런 경우 출산 후에도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료적으로는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결정은 지은 씨의 몫입니다. 원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윤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병원을 나오는 길, 바다는 여전히 찬란했다. 하지만 지은의 시야는 흐릿했다. 눈물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만두자. 그래야 덜 아플 거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던 감각이 떠올랐다. 이름도 짓지 못한 이 아이가 이미 그녀에게는 생명이자 세상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민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굳어 있었다.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말없이 그를 안았다. 어깨가 떨렸고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날 밤 지은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침대만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썼다. 바람아. 너는 이름 없는 아이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딸, 바람이야.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왜 바람이야? 지은은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을 느끼며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곁에 있는 존재니까. 그날부터 지은과 민재의 시간은 달라졌다.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절망 속에서 작은 등불 같은 것이 피어난 건지도 몰랐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진실은 어떤 의학적 예측보다 더 강력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민재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다. 말없이 된장국을 뜨던 그의 손이 멈췄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계속할 거야.
바람이를 끝까지 안고 갈 거야.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침묵이 공기처럼 흘렀다. 그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나는 무서워.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눈물과 함께 짜인 단단한 결심의 표현이었다. 무서울 거야.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바람이를 보내기 전에 내 품에 안고 싶어. 눈 한 번 못 마주치고 떠나보내는 건 나한텐 더 큰 고통이야. 민재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점점 따뜻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끝까지.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바람에게 첫 번째 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바람아. 엄마는 너를 지우지 않기로 했단다. 세상은 너를 잠깐의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내가 이미 삶을 주고 있다는 걸 느껴. 너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있고 엄마는 너의 존재를 매일 느끼고 있어. 언젠가 너를 떠나보내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엄마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다음 날, 지은은 작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 아기용 양말 한 켤레, 작은 털모자, 흰천 조각을 넣었다. 그리고 첫 편지를 접어 넣었다. 그것이 바람이의 기억 상자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흘렀다. 바깥 세상은 봄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지은의 일상은 아이를 향한 집중으로 가득했다. 병원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정기검진이 있었고 윤소라 교수는 매번 조심스럽게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언제든 조산이 올 수 있어요. 몸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몇 분이든 간에 그걸로 충분했다. 민재는 회사 일이 바쁘면서도 매일 밤 10분씩 지은과 함께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시간도 점점 두 사람만의 의식이 되어갔다. 바람아, 아빠야. 오늘은 너한테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줄까? 민재는 가야금 연주 영상을 틀고 아기의 심장 박동에 맞춰 조용히 흥얼거렸다. 지은은 눈을 감고 민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요하고 잔잔한 멜로디가 배를 타고 아이에게 닿을 것만 같았다. 이 아이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고 있을 거야. 지은이 중얼거렸다. 어느 날, 지은은 혼자 조용히 카페에 들렀다. 임신한 몸으로 밖에 나서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날은 이유 없이 커피 향이 그리웠다. 카페에는 젊은 엄마들과 아기들이 많았다. 웃음소리, 수유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이들 속에 끼어들 수 없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아기들은 살아있고 미래가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자리를 뜨려는 순간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김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 바람이 블로그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말하긴 어렵지만 당신 덕분에 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여성이 건넨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람이는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용감한 사랑을 했는지. 집에 돌아온 지은은 바람이의 상자에 그 쪽지를 넣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더 썼다. 바람아. 오늘 엄마는 너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너의 존재를 확인받았단다. 너는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었어.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너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엄마는 자랑스러워. 그리고 고맙단다. 그 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람아, 내 이름처럼 너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 세상 어딘가에 내 숨결이 닿고 있어.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넘어서도 남을 수 있는 사랑. 시간은 점점 흘러 28주째에 접어들었다. 바람은 여전히 지은의 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은 조금 덜 움직이고 또 어떤 날은 활발하게 반응했다. 지은은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겼다. 매번 움직일 때마다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부터 일부러 조용히 지냈다. 직장에도 장기 병가를 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였다. 하지만 소문은 어디서든 퍼지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너 요즘 괜찮아? 내 소식 들었어. 병원에서 내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지은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끝에 답장을 보냈다. 응, 괜찮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 뒤로 혜진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연락이 끊기거나 조심스러운 말투로 질문만 던졌다. 혹시 아직도 계속 임신 중이야?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 말로는 어렵다던데 그래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야? 그 물음들은 날카로웠다. 비난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은의 가슴에선 바늘처럼 박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모든 힘은 지금 배 속의 아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은은 병원에서 태교 클래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찻집에 들렀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시켜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몰랐지만 같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노부인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노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따님이군요. 지은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노부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나도 딸을 먼저 보냈거든요. 오래전 일이에요. 지은은 놀람과 동시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딸, 몇 살 때요?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멈췄어요.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 못했죠.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냥 다들 잊으라고 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슬픔은 알아볼 수 있는 법이었다. 이제 와서 말하자면 노부인이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자랑이에요. 짧았지만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했거든요. 지은은 유자차가 식은 줄도 모르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이의 병, 의사들의 말, 결정, 그리고 바람이라는 이름까지. 노부인은 끝까지 조용히 듣고 마지막에 손을 내밀었다. 용기 있는 사람이네요.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거리를 걸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도 피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블로그에 첫 장문의 글을 올린 것도 그날 밤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바람이라는 이름의 아이. 그녀는 그날 카페에서 만난 노부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람의 진단과 그들의 선택, 그리고 자신이 매일 느끼는 감정을 적었다.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아이입니다. 저는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갈 온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길이로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그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댓글은 며칠 사이에 수백 개가 달렸다. 어떤 이들은 눈물의 고백을 남겼다. 저도 같은 병으로 아기를 보냈어요. 그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아이가 생각나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제 아픔도 위로받았어요. 당신과 같은 엄마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메시지. 단 3줄이었다.
저는 어제 낙태 수술을 예약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취소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안고 보내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배 위에 얹었다. 바람아, 너는 이미 세상에 왔구나. 아이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심장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날 밤 민재는 퇴근 후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바람이가 세상을 움직였어.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다. 사랑하는 바람아. 오늘 너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길을 밝혀주었단다. 내 존재는 아직도 작고 여리지만 그 존재 하나로 누군가의 어둠을 걷어냈어. 너는 바람처럼 이 세상을 가볍게 스치며 무언가를 바꾸고 있어. 창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 이제 지은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바람 속에는 바람이 있었다. 지은은 바람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다. 어떤 날은 길게, 어떤 날은 단 한 문장만 적을 때도 있었지만 그 편지들은 모두 바람의 존재를 세상에 남기기 위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바람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를 생명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민재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무거운 침묵으로 바람을 받아들였던 남편이 이제는 스스로 아이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틀어주고 아기용품을 고르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그 상자에는 바람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손때 묻은 목재와 부드럽게 다듬어진 모서리, 상자 안에는 민재가 직접 접은 종이약과 작은 천 조각들, 그리고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만든 물건이야. 내가 올 때까지 매일 뭔가를 하나씩 넣어볼게. 지은은 그 상자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어느 날 지은은 병원에서 조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윤소라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궁경부가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능한 한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이 필요해요. 그 말은 곧 집에서의 모든 일상이 제한된다는 의미였다. 지은은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없었고 걷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녀는 외부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지은은 바람과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저녁, 민재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가야금 연주 음원을 틀고 그 음악에 맞춰 자장가를 불렀다. 처음에는 녹음된 음악만 들려주었지만 어느 날 그는 직접 자장가를 불러보겠다고 했다. 음칠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해볼게.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는 아빠 목소리 제일 좋아할걸.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달빛 아래 내가 자고 엄마 품에서 숨 쉬고 바람결 따라 내 마음도 너에게 닿는다.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따뜻했다. 지은은 그 노래를 들으며 배를 어루만졌다. 배 속의 바람이 가만히 움직였다. 마치 음악에 반응하는 것처럼. 노래, 기억할까? 지은이 속삭였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하니까. 그들은 매일 밤 같은 자장가를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태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람과 함께하는 의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블로그에 익명의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지은 씨, 저는 24주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해솔이었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내어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다시 적어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바람이의 상자를 열고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그 이름을 적었다. 해솔, 24주, 따뜻한 빛. 바람아, 해솔이라는 언니가 있단다.
언젠가 너희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지은은 이제 자신이 단지 바람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같은 슬픔을 겪은 이들의 엄마, 목소리를 잃은 엄마들의 대변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동료 한 명에게 처음으로 바람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이름은 바람이야. 오래 함께할 순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녀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동료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다. 너희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일 거야. 이처럼 바람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은은 민재와 함께 다시 자장가를 불렀다. 그리고 마무리 멜로디가 끝나자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마워, 바람아. 그녀는 편지를 하나 더 썼다. 사랑하는 바람아. 아빠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엄마는 너의 심장 박동을 느꼈단다. 그 박동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만의 음악 속에서 너는 살아있어. 언젠가 이 노래를 세상에서 다시 들을 수 없더라도 엄마의 마음에는 영원히 남을 거야. 사랑해, 바람아. 창문 너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흐름이 있었다. 그 흐름 속에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존재를 매일매일 더욱 깊이 안고 있었다. 임신 30주가 넘어서면서 지은의 몸은 빠르게 무거워졌다. 허리는 자주 뻐근했고 배는 당기듯 아팠다.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불안이었다. 어느 날 새벽, 지은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병원 복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품에 안긴 바람이는 점점 가벼워지다가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어디에도 없었다. 깨어났을 때 지은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다. 민재는 그녀의 몸을 감싸 안고 조용히 물었다. 또 꿈이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매번 같아. 내가 놓쳐버리는 꿈이야. 품에 안고도 지킬 수 없다는 공포가 계속 따라와.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바람이는 그걸 느낄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자라고 있잖아. 하지만 그 말로도 지은의 불안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이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그날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모든 게 두려웠다. 그날 아침 윤소라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최근 검진에서 양수가 줄고 있는 게 보여요. 이번 주 안에 입원해서 상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민재와 함께 침묵 속에서 짐을 쌌다. 작은 가방 안에 바람이를 위한 옷 한 벌, 지은이 손수잠 모자, 그리고 그녀가 쓴 편지들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불러주었던 자장가가 담긴 녹음기도 챙겼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깥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평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요한 비극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병실은 병원 10층, 조용한 공간이었다. 간호사는 특별히 어두운 조명을 제공했고 가능한 모든 소음을 차단해 주었다. 병실 벽에는 민재가 가져온 바람이의 초음파 사진과 손편지들이 붙여졌다. 입원 이틀째 되는 날밤, 지은은 갑자기 복통을 느꼈다. 짧고 강한 수축이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고 윤소라 교수가 급히 들어왔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예상보다 조금 빨라요. 지은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 오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소라 교수는 지은과 민재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우리는 특별히 소리와 불빛을 줄일 거예요. 바람이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없이 곧장 엄마 품으로 옮길 거예요. 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고 새벽 3시 45분 바람이는 세상에 나왔다. 작고 여린 몸, 눈을 뜨지 못한 얼굴, 그러나 미세하게 움직이는 가슴, 그리고 한 번 아주 조용한 숨. 간호사가 곧장 바람이를 지은의 품으로 안겨주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딸을 안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고통, 기쁨, 절망, 사랑.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바람아,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민재는 녹음기를 틀었다. 자장가가 조용히 병실 안을 감쌌다. 지은은 바람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바람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조금 움직였다.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그 움직임은 명확히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빠야, 여기에 있어.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있었다. 11분. 짧고도 영원한 시간. 11분 동안 바람이는 살아있었다. 엄마 품 안에서 아빠의 노래를 들으며 따뜻한 심장 소리 속에서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말이 없었다. 울음소리도 기계 소리도 없었다. 대신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머물던 수천 개의 말들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윤소라 교수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바람이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 사랑 속에서 떠났어요. 그보다 더 고귀한 생은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시간과 상관없다는 것을. 민재는 바람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잘 가, 바람아. 우리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바람이는 그렇게 이 세상에 짧게 머물다 영원으로 떠났다. 바람이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병원에서 바람이의 몸을 떠나보내고 난 후 지은과 민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바람이가 머물렀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듯 조용했고 공기에는 미처 사라지지 않은 체온이 남아있었다. 거실의 벽에는 여전히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고 침실 서랍 안에는 지은이 손수 만든 모자와 편지들이 그대로였다. 첫날은 말없이 지나갔다. 둘째 날은 침묵 속에서 울음이 섞였다. 그리고 셋째 날, 민재가 입을 열었다. 지울까? 그의 말은 집안의 물건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진, 손편지, 작은 상자들.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나는 이 아이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싶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함께 바람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은이 쓴 27통의 편지, 민재가 만든 작은 상자에 담긴 추억들, 그리고 바람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꽃들. 그 모든 것은 단지 과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 살아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진료가 아니라 윤소라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병원 상담실에 앉은 윤 교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 씨,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조금 복잡해요. 윤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상실 이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기리고 기억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글을 쓰고 지은 씨도 그런 방식이 필요할 거예요. 지은은 그 말에 깊게 공감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블로그를 열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타이핑했다. 이제 나는 엄마로서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비록 바람이는 내 곁에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있어요.
글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 사이에 댓글이 수십 개, 이메일이 수백 통 도착했다. 대부분은 낯선 이들이었고 각자의 상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저는 8주 만에 아이를 잃었어요. 누구도 그 아이를 기억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바람이 이야기를 읽고 처음으로 제 아이의 이름을 적어봤어요. 아이를 잃고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었어요. 당신의 글은 그 침묵에 작은 빛을 비춰줬습니다. 지은은 매일 밤 그 편지들 중 몇 개를 출력해 바람이의 상자에 넣었다. 바람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세상 어딘가에 같은 고통을 겪은 많은 존재들이 있음을 증명하듯이 그 사이 민재는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그는 차고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 나무를 다듬고 조각을 새기고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은 채 몇 시간씩 몰두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지은을 차고로 데려갔다. 거기엔 작은 나무 벤치가 있었다. 부드럽게 곡선이 들어간 팔걸이, 따뜻한 색감의 원목, 그리고 등받이 중앙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람이 머물던 자리, 그 바람이 쉬어가는 곳. 지은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나무결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따뜻했다. 우리 집 근처 공원에 놓을 수 있도록 허가받았어. 민재가 말했다. 누구든 조용히 앉아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은 단지 슬픔이 아닌 잔잔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후 지은은 다시 글을 썼다. 바람이의 벤치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아이를 잃은 부모,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 말 못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벤치를 만든 건 단지 나무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입니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소규모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다. 지은은 고민 끝에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람이와 같은 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엄마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촬영팀은 병원, 집, 벤치, 그리고 바람이의 물건들을 차근차근 담아냈다. 카메라는 지은이 바람이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 천천히 그녀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사랑하는 바람아, 내가 떠난 후에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안고 살아간단다.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너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너의 삶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도 깊고 길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촬영이 끝난 날, 민재와 지은은 함께 바람이의 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살며시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 곁에 있어. 그건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함께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께함은 매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밤, 지은과 민재는 손을 꼭 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지은이 처음으로 바람이의 초음파 사진을 본 날, 자장가를 부르던 밤, 그리고 병실에서 11분 동안 안고 있었던 순간이 담담하게 그려졌다. 영상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삶의 일부를 보여주듯 흘러갔다.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방송사 홈페이지와 지은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오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히 위로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7년 전 아이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요. 슬픔을 감추기보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날 이후 바람이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이어졌고 방송 이후 한 달간 바람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고 가슴속에 묻어둔 기억을 꺼내 놓았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이를 살릴 수 없는데 굳이 끝까지 안고 가는 건 어리석은 선택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미화하면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낭만적인 감성만 부추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비판적인 댓글들은 생각보다 많았고 일부 언론은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바람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어떤 기사에는 죽음을 상품화하는 시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기도 했다. 지은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그런 말들은 마치 자신의 진심을 왜곡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 후 한 통의 메일이 그녀의 마음을 바꿨다.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잃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겪는 슬픔은 항상 조용했고 누구도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의료진들도 말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론 침묵보다 말이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그 메일을 읽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공감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며칠 후 그녀는 블로그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사랑이 모든 이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숨구멍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이는 짧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했고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 글은 이전보다 더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됐다. 바람이의 벤치가 설치된 공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벤치 아래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여기 앉아 잠시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이 이름은 하윤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내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민재는 벤치 주변을 주기적으로 정리했고 지은은 사람들이 남긴 메모들을 모아 바람이의 상자에 하나하나 보관했다. 벤치는 어느새 작은 성소가 되었고 아이를 잃은 부모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 조용히 들러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던 중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지은 씨, 바람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 기억들을 한 글자씩 꺼내는 일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볼게요. 이야기가 더 많은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바람이도 기뻐할 거예요. 책 작업은 몇 달이 걸렸다. 지은은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바람이에게 썼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이의 생애를 따라가며 그녀는 울고 웃고 또 울었다. 책 제목은 단순히 으로 정해졌다. 출판사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아이 이름과 가족의 마음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었다. 책 출간 후 첫 번째 낭독회가 열렸다. 작은 도서관,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지은은 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장의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바람아, 너는 우리에게 머무른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고 갔단다. 너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어. 언제나 그랬듯 너는 여전히 엄마의 바람이고 아빠의 숨결이야.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왜냐면 그건 진짜였으니까. 낭독이 끝나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바람이를 만난 뒤 저는 제 아이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하늘에서 당신의 딸과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이었다. 이해받았다는 안도, 그리고 이어졌다는 감동. 그날 밤, 지은과 민재는 벤치에 다시 앉았다. 벤치 아래에는 새로 남겨진 메모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아. 바람이는 그냥 우리 아이가 아니었어. 민재가 대답했다. 응, 바람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야.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출간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지은과 민재의 삶은 여전히 바람이와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바람이의 물건이 여전히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람위의 벤치는 여전히 사람들이 조용히 다녀가는 곳이 되었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공원의 나무들은 무성해졌으며 벤치 주위에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지은은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남긴 쪽지를 읽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공간을 조금 더 넓히면 어떨까? 그냥 앉는 자리만이 아니라 걸으며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날 밤 그녀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바람이를 위한 정원을 만들고 싶어. 아이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나도 함께 알게. 그들은 시청에 정식으로 공원 공간 일부를 활용한 작은 추모 정원 조성 계획서를 제출했다. 뜻밖에도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미 바람이의 벤치는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위로의 상징이 되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다. 정원 조성은 지역 조경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다. 바람의 정원. 이름 속에는 바람이의 존재와 함께 흐르고 스며드는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원은 작지만 섬세하게 꾸며졌다. 흙길 대신 부드러운 나무 데크로 길을 만들었고 곳곳에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돌이 놓였다. 그것은 바람이뿐 아니라 이름 없이 떠난 아이들, 세상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들을 위한 상징이었다. 지은은 정원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세웠다.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간 생명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남겨진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정원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여기에 앉아 바람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사랑이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의 정원이 완공된 날, 지은과 민재는 작고 조용한 개장식을 열었다. 특별한 행사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의 자장가를 잔잔히 틀었고, 참석한 이들은 벤치에 앉거나 정원을 거닐며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날 이후 정원에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생겼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정원을 찾은 사람들은 작은 하얀 리본에 이름을 적어 나무에 묶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떠난 아이들, 세상을 알기도 전에 사라진 생명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 리본들은 바람에 나부끼며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지은은 리본을 정리하며 많은 사연을 접했다. 도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여전히 내가 그리워. 지연아, 잠깐이었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을게. 이름도 없이 떠난 내 아이, 미안하고 고마워. 그녀는 리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모아 노트에 기록했다. 그리고 밤마다 바람이에게 편지를 쓰듯 그 이름들을 다시 불러보았다. 바람아, 오늘은 도윤이라는 아이가 너를 만나러 왔단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한 생명이 너와 함께였어. 그 아이에게도 너처럼 바람 같은 사랑이 닿기를 바랐어. 정원이 생기고 지은의 삶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아동병원과 협력해 유산 4.3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간호사들과 함께 작별의 준비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었다. 작별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문장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한 산부인과에서는 그 책자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은은 처음으로 바람이의 존재가 누군가의 미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정원과 책자, 그리고 자장가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의 언어가 되고 있었다. 그 즈음 한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생명교육 주간에 강연을 부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청소년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전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의 아이들이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들은 누군가의 상처를 더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거예요. 강연 날, 지은은 교실 칠판 앞에 섰다. 자신을 소개한 뒤 아이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교실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지은은 바람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자장가를 들려주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 몇 개를 읽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 엄마도 아이를 하나 잃으셨어요. 집에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왜 엄마가 가끔 혼자 울었는지. 지은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마음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게 엄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정원 벤치에 앉아 또 하나의 편지를 썼다. 바람아, 너는 오늘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단다. 이름 없는 기억 속에서도 너는 길을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너를 통해 서로를 보듬고 있어. 그건 엄마가 아무리 힘을 써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야. 고마워, 바람아. 너의 이름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람의 정원이 생긴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고 나무들은 붉은 빛과 노란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벤치 옆의 리본들도 색이 바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주기적으로 정원을 찾았다. 낯선 이름들이 계속 늘어났고 그만큼의 사연들이 이곳을 지나갔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나무 아래 떨어진 리본 하나를 주었다. 물에 젖어 잘 보이지 않던 글씨를 펼쳐 읽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다음 생엔 꼭 다시 만나자. 지은은 리본을 가만히 접어 노트에 넣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지은에게 메일을 보냈던 간호사 수진이었다.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때 메일 이후 계속 생각만 하다가 오늘 겨우 용기를 냈어요. 지은은 환한 미소로 맞았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은 리본이 걸린 나무들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공간, 지은 씨의 개인적인 기억에서 시작된 걸 텐데 이렇게 공공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바람이가 태어나기 전 나는 상실이라는 단어조차 현실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죽음도, 이별도 늘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슬픔은 사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고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녀는 바람이의 상자에서 꺼낸 한 장의 편지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공감이라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적어도 누군가는 내 아픔을 알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 공간에 오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수지는 정기적으로 정원 관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으로 지은은 병원 내부에도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름은 작은 안녕의 방.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가 마지막으로 작별할 수 있는 방이었다. 그 방에는 조용한 음악과 조명이 있고 바람이의 자장가도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방이 생기고 나서 병원에는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들이 의료진의 빠른 정리와 절차 속에 서둘러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에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작별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 몇 분의 시간이 앞으로의 몇 년의 아픔을 조금은 덜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지은은 생각했다. 어느 날 윤소라 교수가 지은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정말 감사했어요. 병원 직원들 모두가 작은 안녕의 방의 의미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어요. 특히 간호사들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민재와 함께 산책을 하며 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괜찮아졌어? 민재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야. 아마 평생 그럴 일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이상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아프지만은 않아. 이젠 그리움 속에 따뜻함이 있어.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래. 바람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울컥하지만 동시에 다정한 감정이 따라와. 우리가 잘 보냈다는 확신 때문일까? 아니, 우리가 잘 안았다는 확신 때문이겠지. 그 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오랜만에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제목, 다시 시작하는 바람. 1년 전, 나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바람이는 우리에게 생명이란 단어를, 그리고 기억이란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생명들을 안아주려 합니다. 그래 말미, 지은은 작은 소식을 하나 더 남겼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와는 또 다른, 그러나 바람이의 사랑을 품은 아이입니다. 그 글은 다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축하합니다. 바람이도 분명 하늘에서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새 생명이 당신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면 그 아이는 분명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겠죠. 몇 주 후 초음파 사진을 받는 날 지은과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의사는 밝은 얼굴로 화면을 보여주었다. 심장 박동 잘 들리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은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바람아. 너의 사랑 덕분에 이 아이를 다시 안을 수 있었어. 그녀는 화면 너머에 있는 생명에게 조용히 말했다. 넌 바람이의 동생이야. 언니가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너도 이어받게 될 거야. 민재는 그 말에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이름, 다른 생명이지만 그 속에 바람이의 온기가 분명히 살아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의 정원은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채로 더할 나위 없이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정원을 찾았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작은 숨을 고르며 리본에 이름을 남겼다. 지은은 눈 내리기 전 벤치를 다시 닫고 리본들을 정리하기 위해 정원을 찾았다. 나뭇가지에 달린 리본들 중 어떤 것은 발에어 이름조차 보이지 않았고 어떤 것은 새하얀 색으로 갓 매달린 듯했다. 그 다양함은 곧 삶의 모습과도 같았다. 짧았든 길었든 희미하든 또렷하든 모든 이름은 이곳에 평등하게 머물고 있었다. 그날 지은은 벤치 옆에 작은 간이 테이블을 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편지 한 장을 꺼냈다. 바람이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써온 수십 통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오래 써야 했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바람아. 이제 엄마는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해. 그건 너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온전히 품기 위한 인사야. 너는 우리 삶을 바꾸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무엇보다 엄마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줬어. 너 없이 새로운 아이를 맞이할 수 없었을 거야. 너의 자리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고 너의 이름은 언제까지나 바람처럼 이 세상을 스칠 거야. 지은은 편지를 상자에 넣고 상자를 바람이 벤치 아래 묻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의식일 수 있었지만 지은에게는 깊은 사랑의 마침표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지은은 다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전과 달랐다. 건강했고 태동도 강했다. 병원에서는 정기검진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지은은 가슴 깊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갔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지은의 배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아이는 바람이보다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 아이 안에도 분명 바람이의 마음이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서 이름도 함께 짓고 싶었어. 언니의 바람을 이어받은 이름으로. 그들의 두 번째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태어난 날, 하늘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없이 맞는 새 생명이었지만 바람이가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생명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소리였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소리. 우리는 그렇게 너의 언니를 느꼈고 이제 너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들을 거야. 소리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 또렷한 울음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안기는 그 감각. 모든 것이 새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듯 소리는 지은의 품에 꼭 안겼다. 바람이의 상자 옆에는 이제 소리의 상자도 함께 놓였다. 그곳에는 첫 울음소리를 녹음한 CD, 초음파 사진, 그리고 언니의 리본이 하나 담겨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예전과 같은 멜로디였다. 가야금 소리에 맞춰 부르던 그 노래. 민재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자장가는 다시 노래가 되었고 노래는 그들의 삶이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소리는 어느덧 뒤집기를 배우고 옹알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 앞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소리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야, 소리야. 내 언니가 쉬던 자리.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곳이야. 그녀는 리본 하나를 꺼내 아이의 이름을 적었다. 소리, 엄마와 아빠의 빛, 그리고 바람이의 노래를 잇는 생명. 그 리본은 나무 한가운데 걸렸다. 바람이 불었고 리본은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지은은 알 수 있었다. 바람이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웃고 있었고 함께였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과 민재는 정기적으로 병원, 학교, 공동체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강연의 주제는 언제나 같았다. 상실을 통해 이어지는 사랑. 그들은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대신 그 슬픔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를 담담히 전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람이라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대 앞으로 와서 손을 꼭 잡았다. 어느새 바람이라는 이름은 한 아이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치유, 연결, 공감, 그리고 사랑. 어느 늦봄의 아침, 지은은 소리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향했다. 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벤치 옆에 앉은 두 사람 뒤로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찰칵. 그 순간 정원이 담겼고 바람이와 소리, 그리고 지은과 민재의 삶이 하나의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사진 속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에는 눈물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된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스며드는 따뜻한 숨결처럼.